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이제 2015년도 딱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 되면 올 한 해가 어땠었는지 되돌아보게 마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씁쓸하게도 힘들었다, 우울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는 결과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올 한 해 가장 큰 핫 이슈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1위는 비정규직 채용의 증가가 꼽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삼성공채에서 직무 적합성 평가가 도입이 되었고 공기업의 NCS 전형 도입이 뒤를 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경력직 채용 증가, 서류 전형 폐지 등의 스펙 초월 채용,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장기간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직무와 경험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취업준비생들 이 직무 전형, 직무 중심 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막막하다,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과반수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변별력이 높을 것 같다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은 부정적인 답변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CS 전형, 아직까지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부담스럽고 막막한 것이 사실인데요. 내년 2016년에는 우리 취업준비생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핫 키워드로 떠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NCS가 어떻게 우리 취준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 NCS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3강 직업기초 능력의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김진실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 미래 인재상 가장 중요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문제를 잘 맞추고 문제를 잘 풀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그래도 이 사람 유능하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 해결 능력에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창의력은 NCS에 없네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력 안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력,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있어서 이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문제 처리 능력.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 부분만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장을 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든 가든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삶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고 그중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과연 문제란 무엇일까? 이제까지 초등학교부터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시험 문제도 풀고 문제는 당연히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사다 보면 오히려 정답이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이나 혹은 의논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을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답이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내는 분석적 문제가 있는 반면에 창의적 문제라고 해서 정답이 없는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이제 두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창의적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주관적이면서 직관적, 그리고 분석적 문제는 뭔가 이게
그 객관적이면서 귀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유형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특히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당면한 문제가 시시때때로 발생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뭐 100개 기업을 NCS로 활용을 해야겠다. 근데 목표량이 미달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발생된 문제죠. 현안이죠. 요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됐는지, 목표량을 못 채웠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 조직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뭐 바꿔야 된다. 뭔가 강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건강이 너무 직원들이 지금 안 좋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될까? 그러면 아침에 뭐 체조를 하면서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NCS 확산을 정말 교육 분야, 그리고 채용 분야, 그리고 인사 관리 분야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직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형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고 방법이 있어요.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그 사안만, 미시적으로 그 사안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 이게 상위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있고 하나하나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소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가 전체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잘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시스템적 사고, 전략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적 사고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안에서도 성과 지향형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설 지향, 이것은 이제 일단 어떻게 하더라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단계.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리적인 그런 학문적인 체계, 그런 논문을 쓸 때는 가설 지향적 문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향, 그러니까 실제 일상 업무에서 일어나는 상식, 그다음에 편견을 타파해요. 그러니까 일단 주관적인 그런 편견보다는 객관적으로 발생된 그 사실에 딱 집착을 해서 문제를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너무 사람들이 딱 요거는 요거라고 기본적인 선입견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 내부 자원도 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외부 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건 대다수의 이제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즉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고정관념에 딱 있어서 직관회의에서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면서 딱 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것도 너무 성급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도 전에 그동안 저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면접도 그동안에 많은 면접관들이 자신의 편견, 경험,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미리 속단하고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NCS 채용에서는 이 부분 이런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많이 배제하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 즉 머리 쓰기가 싫은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한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독서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아주 단편적인 단순한 정보,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냥 생각하기 싫고 딱 단순하게 그 정보만 습득해서 이 생각 주머니라고 할까요? 이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장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자료 수집.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어떤 거 걸러주고 버릴 거 버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다음에 발상의 전환, 뭐 이제 이런 부분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 사고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볼게요. A 회사는 국제 금융 위기를 맞이하여서 기업의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시장을 철수해서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절감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막상 이제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철수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보니까 그 중국에서 철수한 이후에 이 A 회사 제품이 오히려 중국에서 엄청 큰 인기를 이제 뭐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례 1번은 이 제시된 사례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를 잘 못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인데요. A 회사가 이제 국제 금융 위기다,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 이와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그런 환경 분석을 한 이후에 지금 과연 이걸 철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끌어봐야 될까? 아니면 철수하는 시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C는 영업부서의 신입 사원입니다. 이제 C가 입사한 회사는 보험업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성과가 뒤떨어져 있는 회사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대요. 근데 C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다른 기업과 자신의 기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 결과 C는 자신의 회사가 영업사원의 판매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되었고, 이를 문제 원인 해결안을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뭐 회사에서는 뭐 억셉트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채택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겠죠. 즉 분석적 사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안 돼, 뭐 하면서 그냥 그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C라는 사례에서 나오는 C는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왜 우리가 다른 타 기관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교육이 너무 부족해. 교육을 조금 활성화하면,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B 회사는 중소규모의 회사이다. B 회사에 근무하는 K 과장은 뭐 포트형 정수기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정수기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개발 비용이 너무 많다 하면서 이 신상품 개발에게 미온적인 반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 왜 대기업만 정수기 회사를 뭐 꽉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그쪽 대기업에서 못하는 부분을 중소 중견기업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이 이제 발상의 전환을 못한 거죠.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설계, 기술, 영업, 서비스 각 분야의 부분에 핵심 인력들이 모여 최근에 경합하고 있는 비사에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설계 부서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면서, 또 영업 부서에서는 제품의 결함이 문제, 서비스 부서에서는 매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설계 부서에서는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에서는 회사 내 외부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로 서로 이제 문제만 지적하고 끝났다, 막 이런 거죠. 이제 본인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 네 번째는 내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사례로, 조직의 내부 자원을 이제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문제 해결력을 잘 활용하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CS 채용이 오면 인문학은 다 죽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인문학적인 소양을 탄탄히 갖춘 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의 사고력 그리고 사고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들이 오히려 미래 사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는 워낙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탄탄하게 기본을 쌓는 데는 인문학적 소양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창의적 사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약간 좀 미흡하죠. 창의력 교육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무 정답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거죠. 그러면 창의적 사고가 뭔지 살펴볼게요. 창의적 사고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들은 딱 정답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산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렴적 사고, 딱 정답을 찾아내는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끔, 연상을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확산적 사고로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게 이제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한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 그리고 신기한 부분, 독창적인 거, 유용하고 적절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들을 이게 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하면 너무 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의 개발 방법은 자유연상법,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하나 뭐 신차 출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신차 출시를 위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고 뭐 회사의 직원들의 인원을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부분을 자유연상법이라고 하고요. 강제연상법 이것도 자유연상법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제를 주는 거예요. 신차 출시다. 그럼 판매 방법은 어떻게 할까?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할까? 한번 그룹핑 해가지고 당신들 이 아이디어를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 발상법. 신차 출시다. 그러면 예전에 신차 출시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전략을 쓰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 발상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의적 사고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뭐 어디 이제 가위를 생산하는 Q사의 개발부서 1팀과 2팀에서 새로운 가위를 생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1팀과 2팀에서 서로 각각 막 아이디어를 지금 짰는데 1팀에서는 이제 막 아이디어만 내고 끝냈대요. 근데 2팀에서는 아이디어 낸 것을 다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고 또 종류별로 다시 그룹핑해서 이것을 체계화하였다고 합니다. 즉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같이 접목된 건데요. NCS를 개발을 할 때도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우리 일은 이렇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스트잇으로 다 붙이고 그룹핑을 해서 다시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사례는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례에서 1팀, 2팀 모두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는 있지만 1팀에서는 아이디어를 그냥 도출하고 끝난 거고 2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다시 재조직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실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사고를 얘기를 했고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앞뒤가 잘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앞뒤가. 전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전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 그 사례에 나온 건데요. 당신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논리적인 사고 개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즉 피라미드 구조, 제일
그러니까 유목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유목화를 해서 그것을 조직해서 논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이 육하 원칙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논리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도 이렇게 제 강의 한 번 듣고 이제 습득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들을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사고의 사례 두 번째인데요. 같은 정보에서 다른 결론이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W사가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했대요. 한국과 일본의 대형 가전 메이커사에서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이 서로 공급하는 계획이 확실시되었다. 근데 저가격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 국제적인 분업 체제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한일 메이커가 개별 제품마다 제휴, 합병한 예는 있지만 서로 영역을 나눠서 너는 판매하고 너는 홍보 이런 이제 꾀하는 형태의 제휴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W사의 기획부서와 A 사람은 한국과 일본의 그 가전 메이커 상품에서 중국 제품이 위협적이구나. 이 위협을 어떻게 그 기회 요인으로 만들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제 B 쪽은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죠. B의 경우는 일본의 제조업이 높은 인건비에 눌려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이제 일본이 이미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너무 일반화된 그 결론을 빨리 내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왜 이런 건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차근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사고가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가 있고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는 쪽으로 굉장히 이게 조직 문화나 이런 사회 문화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판적 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친구가 너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라고 하면 이 충고를 곱게 듣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너랑 이제 안 놀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찌 됐든 그 사람이 지적한 그런 상황을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기 성장에 활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조직 문화나 아니면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도 다양한 아이디어.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했어. 저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했어. 그것을 이제 싫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저 상황에서는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적 호기심, 뭔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비판을 해야지 주관적으로 나는 제가 싫으니까 쟤는 영원히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싫은 감정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공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얘는 내 편이 아니고 쟤는 요즘 우리나라 학연, 지연 무슨 자기를 이게 아닌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오픈 마인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융통성. 정말 자기가 딱 하나 결론을 내리면 이건 다시는 바꾸지 않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면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회의성.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 정직성. 내가 비록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양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믿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체계적일 필요가 있고 지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사례 한번 볼까요? 인사부에 근무하는 A에게 회사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 A는 시간 부족과 자료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없이 현황만을 제시한 기획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이 기획서는 아무도 안 봅니다. 정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이 왜 논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부서 회의 시간에 동료 B로부터 기획서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A는 감정이 상해서 더 이상 이제 상대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자 지금으로서는 뭐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그 겸허히 수용하고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개발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됐을까?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 이럴 때 이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테이플러, 꼭 서류 정리가 아니라 벽에 종이를 고정하는 데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소한 알렉산더나 아이작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진 거, 위대한 그 과학자들은 이런 비판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그거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사고력을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끌어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하고 그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해서 실제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멈췄어요. 울고불고 그냥 그 고통, 그 깜깜한 고통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요.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왜 그 고장 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을 찾을까? 이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 피드백을 할까? 이런 부분.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상등이나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지 무작정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깜깜한 그 산에서 그 커다란 발자국을 보고 이거 멧돼지가 아닌가? 멧돼지가 날 죽이면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레짐작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에서 꼼짝을 못했다고 하더래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있지도 않은 멧돼지를 미리 겁을 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내가 왔던 길을 차근차근히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제 쓴 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근차근의 문제 원인, 곰곰이 생각하고 당황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고 그중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일단 실행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처리 능력의 사례인데요. 이제 피사의 문제 처리 과정입니다.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피사는 굉장히 10년간 성장이 눈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대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판매 담당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제품군을 보여야 해요라고 했대요. 그러자 매장 담당자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하면서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판매 프로세스를 더 이제 진작시켜 보자라고도 하고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영원히 안 돼 하면서 빨리 이제 결론을 짓는데 이 사례에서 피사의 문제 처리팀은 회사 내 프로세스 상의 문제가 있구나. 판매할 때 이제 대리점에서 인센티브도 안 주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몇 달이나 시간이 보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게 훨씬 좋구나라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처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집, 뭐 NCS 문제 해결 능력 하면서 이렇게 문제집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주입식 그러지 마시고 실제 문제 해결법, 프로젝트법, 토의법, 실험 실습법, 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이제 발상적 사고, 창의적 사고, 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 방법, 그리고 소그룹을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의적으로 상호간 토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타인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비교해보고 서로 내 의견은 뭐가 부족한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 답을 도출하는 과정, 결론보다 정답이다 아니다 보다 그 과정, 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상황을 재현해서 시뮬레이션 형태로 간접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지, 그리고 적합한 대안들이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대안이 아니라 정말 최적의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